지속적으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있는 그 미분양 주택 건수 데이터입니다. 역시 보시는 것처럼 2020년에 미분양 주택 건수가 급격히 해소됐죠. 이때 대략 6만 호 수준을 유지하다가 갑자기 2020년부터 급격히 해소됩니다. 이때 집값이 급격히 치솟던 구간인 거 기억하시죠? 그리고 21년에는 미분양 주택 건수가 시장 재고 수준에 맴돕니다. 이 시장 재고라는 개념은 제가 아주 쉽게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우리 웅달님께서 혹시 제일 좋아하는 과자가 뭐예요? 저요? 네. 홈런볼. 홈런볼 어울리시네요. 그럼 우리가 편의점 가면 홈런볼 사러 간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그 편의점은 홈런볼을 적어도 몇 개 정도 데일리하게 가지고 있어야 될까요? 어 그래도 하루 판매되는 양의 좀 이상으로 갖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네. 그쵸? 결국 이제 신규 분양 물량이 나오고 분양 물량이 나오면 그날 바로 해소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시장 재고 수준이 있다는 거예요. 홈런볼도 이 정도는 시장 재고 이게 재고가 많다의 개념이 아니라 요 정도는 예를 들어서 홈런볼 10개 정도는 편의점에서 갖고 있어야 재고가 없어서 못 파는 일이 없잖아요. 그런 것을 이제 시장 재고라고 이렇게 표현하면 아 좋겠는데 지금 21년 미분양 주택 건수 1만 호대 정도면 시장 재고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음. 21년까지는 주택 가격이 상승하는 추세가 이어지지만 그래도 이렇게 해소되는 국면에서 급격히 치솟고 이때부터는 상승세가 좀 둔화되기 시작하는 그런 모습이죠. 이때가 금리 인하, 금리 동결, 21년 끝자리 이제 금리 인상기. 아 그때부터 이제 미분양 주택이 쌓이죠. 22년 들어서. 이렇게 완만하게 쌓이다가 22년 하반기부터 금리 인상을 여전히 똑같이 하고 있지만 하반기부터 빅스텝으로 금리 인상하죠. 역시 미분양 주택도 빅스텝으로 쌓이지 않습니까? 급격히 치솟고 있는 거고요. 지난달 6만 8천 호에서 이번 달 7만 5천 호로 또 한 번 치솟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미분양 주택에 대한 전반적인 총괄적인 데이터고요. 뭐 지역이나 수도권이나 전반적으로 굉장히 가파르게 치솟고 있다. 근데 17년과 비교해 보면 전체 미분양 주택 건수 중에 수도권의 경우에는 보세요. 17년 제 마우스 커서 보이시죠? 네. 이때보다는 그렇게 수도권은 덜 늘었어요. 근데 미분양 주택 중에 비수도권의 미분양 주택이 급격히 상대적으로 더 치솟고 있다라는 것을 이게 가늠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이따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월변을 그 분양 실적을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미분양 주택이 이렇게 쌓인 것은 분양 실적이 예상보다 못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보시는 것처럼 자 그래프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넓게 핑크색으로 그려진 게 10년 동안의 월 평균 분양 실적이에요. 이게 분양 물량도 계절성을 탑니다. 계절성을 타기 때문에 같은 월끼리 비교하는 게 더 정상적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근데 미분양 주택이 이렇게 미분양 주택이래요. 분양 실적이 1월에는 통상적으로 저조해요. 그러다가 이렇게 날씨 따뜻할 때 여름쯤에 주택이 또 늘어나다가 여름엔 또 주택 거래량이 별로 안 됩니다. 분양 실적이. 그리고 또 가을쯤에 늘어나죠. 이게 우리 우리가 뭐 아파트를 알아본다, 집을 알아본다 이런 것도 추울 때는 실질적으로 거래량이 좀 줄어요. 네. 그런 경향이 있다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1월 달에 이번 1월 달에 분양 실적이 보시는 것처럼 2천 호예요. 0.2만 호예요. 근데 21년에는 어 1만 3천 호, 22년에는 2만 호, 어 평년에는 1만 호 정도 됐는데 23년은 0.2만 호니까 분양 실정이 급격히 저조하다. 네.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22년 그래프를 따라가 보시면 이 분양 실적이 11월에 3만 7천 호에서 2만 7천 호로 떨어졌는데 2만 7천 호에서 갑자기 1월 달에 0.2만 호로 어 냉각됐다. 분양 실적이 굉장히 저조하다. 이 계절적인 것과 비교해도 그렇고 전월과 비교해도 그렇고 분양 실적이 굉장히 저조하다. 네. 이렇게 판단 내려집니다. 또 분양 실적을 좀 보면 전국, 수도권, 지방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어요. 그죠?
그리고 수도권 중에서도 서울, 인천, 경기 구분을 볼 수 있는데 아마 웅달님 좀 이해하셨을지 모르겠지만 정부 통계의 경우에는 마이너스 숫자를 세모 표시해요. 음. 근데 이 증감률만 보십시오. 전년 대비 증감률, 5년 대비 증감률, 와. 10년 대비 증감률. 월 1월끼리 비교했을 때 여기 플러스 있습니까? 하나도 없네요. 다 마이너스죠. 네. 그러니까 전년 1월과 비교해도 마이너스 감소하고 분양 승인 실적이 5년 대비해서도 감소하고 10년 대비해서도 감소하고 어. 그 어느 때와 비교해도 1월 달 중에 최저 분양 승인 실적을 발표한 겁니다. 그죠? 굉장히 어두운 숫자에 해당됩니다. 이렇게 분양 시장을 좀 보니까 정말 뭐 어떤 지역 막론하고 분양 실적이 저조하구나 이런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 밖에 보수적, 그러니까 오늘 발표된 통계는 아니지만 그 밖에 부수적인 여러 가지 통계들이 있는데 여러분이 이제 청약 통장 있잖아요. 청약 통장 가입자 수가 7개월 연속 줄고 있습니다. 어. 그러니까 분양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또 어려우니까 청약통장도 해지하는 거예요. 음. 네, 그런 여러 가지 현상이 맞물리는 겁니다. 실제 해약자 수도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이 청약통장에 그 계좌, 청약통장 계좌에 있는 그 잔고액, 그 규모도 줄고 있죠. 그러니까 어떤 부수적인 통계를 가지고 봐도 분양시장에 대해서 부정적인 전망을 동시에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그 주택 거래량은 좀 어떤가요? 그 쪼금 반등하는 그런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고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네. 그 반등하는 이야기가 그 어떤 통계인지 모르겠는데 그냥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이 주택 거래 통계가 가장 그 총괄적인 통계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까 제가 설명해 드렸던 것과 유사한 흐름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년 평균의 주택 매매 거래량이 이 핑크색이고요. 그죠? 네. 근데 21년에는 초록색이다가 22년에는 레벨 다운 됐죠? 네. 거래량이 크게 줄었죠. 근데 23년에는 역시 더 줄었다. 여기 보신 것처럼 26,000건 거래로 줄었다. 어. 매매 거래량이 크게 감소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여기 보시면 21년 1월 같은 경우는 그래도 9만 건 이상, 9만 1,000건 거래됐었는데 22년에는 반도 안 되죠. 4만 2천 건으로 감소했는데 또 거의 뭐 반에 가깝게 2만 6천 건으로 감소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지난 11, 12월 3만, 2만 9천 이렇게 줄고 있는데 또 2만 6천 건으로 더 어. 줄고 있다. 이렇게 본다면 주택 매매 거래량이 감소하고 있다라고 이해할 수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이야기랑 비슷한 그 분석인데요. 23년 1월에 이 지역별 거래량을 보면 전국 수도권 서울 지방 거래량을 보면 12월보다 다 감소하죠. 네. 22년 12월보다 감소하죠. 그죠? 전월보다도 주택 거래량이 줄고요. 또 22년 1월 전년 동월보다도 감소하죠. 네. 그래서 전월 대비로도 감소 마이너스, 전년 동월 대비로도 마이너스, 5년 1월 평균치와 비교해도 마이너스. 그러니까 계속 다 마이너스밖에 없죠. 어. 이것은 매매 거래량이 감소하고 있다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증거인 것 같습니다. 미분양 주택 건수가 늘어나는데 과연 얼마만큼까지 늘어날 수 있을까? 그리고 앞에 말씀드렸을 때는 제가 17년부터 통계를 잘라서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래서 그때도 보여드렸지만 미분양 주택 건수를 추계가 가능한 전체 통계를 좀 먼저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그래프 잘 보이시죠? 네. 보시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미분양 주택 건수가 최대 16만 6천 호를 찍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보여드렸던 건 이 부분 17년부터 잘라서 표현했기 때문에 그때와 비교하면 지금 미분양 주택이 굉장히 크게
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어쨌든 한 6만 5천 호 정도, 6만 5천 정도를 우린 위험선 이렇게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지난 12월 미분양 주택 건수 6만 8천 호도 이미 위험선을 넘어섰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번에는 그 위험선을 오히려 더 상회했다라고 보니까 이것은 상당히 강한 이 시장의 충격이라고 좀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늘어날 수 있을까라고 본다면 뭐 제가 그냥 통상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이 그래프만 보면 우리 뭐 이게 주택 시장뿐만 아니라 우리 뭐 주식시장 분석할 때도 전고점과 항상 비교하잖아요. 뭐 그런 식으로 단편적으로만 비교해 보면 뭐 많게는 뭐 16만 6천 호까지도 갈 수 있는 거 아닌가. 뭐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뭐 10만 호까지도 갈 수 있는 거 아닌가. 그 상단을 어느 정도로 설정하는 게 좋을까 하는 의문이 분명 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제시를 해 드렸던 것처럼 국토교통부에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었어요. 음. 잠깐 보여 드리면 그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홀금리, 기준금리가 얼마냐에 따른 전제, 그리고 얼만큼 주택 공급이 이루어질까에 대한 전제, 이런 몇 가지 전제를 가지고 시나리오를 한 5가지, 베이스라인부터 5가지 이렇게 제시를 했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 주택 공급이 22년부터 30년까지 연평균 뭐 53만 호 정도 공급한다. 아니면 주택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지금도 정부가 공급을 이제 다시 축소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틀 겁니다. 그렇게 안 하면 미분양택이 급격히 쌓이니까 네.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연평균 47만 호 정도로 낮춰 잡을 수도 있다. 이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는 거예요. 53만 호냐, 47만 호냐. 그리고 기준금리에 대한 전제도 그냥 1.25냐, 2.25냐, 3.25냐, 뭐 여러 가지 교차로 하면 AA, AC, AB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이제 경우의 수를 놓으면 시나리오가 한 5가지 정도 나오는 거예요. 베이스라인과 시나리오. 근데 재밌게도 이 국토연구원 이 보고서가 지난주에 나온 거긴 하지만 이게 연구되기 시작한 거는 뭐 보통 국책연구기관에서 연구할 때 뭐 길게 연구해요. 6개월 정도 잡고 연구해요. 음. 그러니까 그때는 이 금리의 상단을 3.25까지로 본 거예요. 근데 이미 이거 깨졌죠. 네. 3.5잖아요, 현재. 현재만 해도. 그러니까 이 시나리오도 매우 부정적인 시나리오는 아니다라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이해해 보자고요. 그러면 시나리오 2와 4, 이 두 가지 시나리오가 좀 가장 주목될 만한데, 뭐 아무리 적게는 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13만 호, 또 많게는 16만 호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통상적인 시나리오로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국토연구원에서. 자, 이런 것들을 기초로 생각을 해 본다면 어쨌든 미분양 주택 건수라는 것이 앞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뭐 7만 5천 호를 초과하면서 좀 깜짝 놀라고 또 서프라이즈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만 어쩌면 좀 조심스러운 표현입니다만 매월 말에 미분양 주택 통계를 우리는 계속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어요. 해야 되겠지만 이 값이 또 7만 5천 원을 초과해서 8만 원에 가깝게 가고 9만 원에 가깝게 가고 그렇게 갈 수 있다. 상단은 열려 있다라고 전제하고 부동산 시장을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럴 리는 없다라고 보실 필요가 없어요. 저도 음. 이제 같은 방식으로 분석을 해 봤는데 어쨌든 공급 물량 자체가 이게 보세요. 이 공급이라는 게 여러분 이런 스마트폰 하나도 이걸 계획하려면 3년 전부터 나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각종 기술에 대한 R&D. 오늘 스마트폰을 사지만 이것에 대한 디자인과 각종 R&D는 3년 전부터 시작된 거예요. 구매 조달 계획, 여기에 들어가는 각종 부품이나 원자재나 이걸 조달하는 계획을 세우잖아요. 이게 벌써 1.5년 전부터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것들이 다 거친 완제품을 오늘 소비하더라도 그런 것처럼 집은 뭐 어떻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집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공급 계획 같은 경우는 사실 2-3년 전, 뭐 건설사에서 5년도 봅니다. 뭐 3년 정도라고 한다면 지금 분양 물량이 나오는 것은 사실은 3년 전에 예. 인허가를 받은 물량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그걸 저지하더라도 당분간 이것을
이제 막기가 힘든 일이라고 생각하셔도 도움이 돼요. 그래서 어, 미분양 주택이 어느 정도 쌓일 텐데 그 추이를 한번 같이 바라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욕조에 찬물이 이렇게 가득해요. 그러면 찬물이 가득한데 뜨거운 물을 좀 붓습니다. 그럼 이게 갑자기 뜨거워질까요? 아니요. 아니죠. 네. 근데 찬물이 덜 차가워지긴 하겠죠. 네. 그러니까 찬물이 경착륙이고 덜 차가워지면 연착륙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규제 완화가 영향이 없다고 보진 않습니다. 분명 영향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100 이라는 수요 중에 5 라는 수요만 발동을 하더라도 그건 영향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말씀드렸던 것처럼 찬물을 뜨거운 물로 바꾸는 역할은 아니다. 음. 시장 자체를 완전히 급전환시키는 그런 정도의 영향력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이번에 한국은행 금리 동결이 있었죠.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만약에 없다. 만약에 없다. 그런다면 시중금리는 어쨌든 정점 찍고 떨어질 일만 남았다. 이렇게 보셔도 되는 거예요. 그죠? 더 이상 추가적으로 더 높은 금리까지 이미 우리가 경험했던 어쩌면 22년 끝자락에 혹은 23년 1월 정도에 경험했던 그 시중금리가 고점이었다라고 판단해도 될 수 있어요. 근데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있으면 또 역시 시중금리는 반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달금리에 해당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역시 그것도 불안한 요소가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통상적으로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남았다라고 보고 있죠. 그런 관점에서 총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지속적으로 이 그래프를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어쨌든 매매 가격 증감률이 극저점이 마이너스 0.5%, 0.48% 까지 떨어졌었죠. 그리고 이 값이 나름 올라가서 지금 마이너스 0.4% 수준까지 네. 왔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0.5에서 마이너스 0.4까지 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값을 찍고 이게 저점이라 하더라도 바로 그냥 직선으로 우상향해서 0을 통과하진 않는다. 이런 흐름을 좀 지지부진하게 가질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흐름을 보면 매매 가격 상승률이 이렇게 마이너스에 계속 맴돌 것이지만 그래도 마이너스 0.3이나 마이너스 0.2까지 갈 수는 있겠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어, 간다고 하더라도 이걸 바닥이라고 판단하진 말자 이렇게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마이너스에서 바닥인 거니까 이건 마이너스 안에서 계속 올라가기만 하면 이거는 플러스로 전환된 게 아닌 거예요. 그 네. 바닥은 언제겠어요? 이 값이 0을 찍고 위로 올라가는 그 순간이 바닥인 거죠. 그러니까 아직 많이 남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조금 주택 가격이 추가적으로 조정될지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할 변수 중에 하나가 전세 가격 등락률인데요. 전세 가격 등락률도 마이너스 0.9까지 찍었지만 그래도 여기 보시는 것처럼 마이너스 0.4, 마이너스 0.35 요 정도까지 올라왔습니다. 네. 요 얘기는 금리가 바로 작용한 거예요. 금리가 그래도 시중금리가 떨어지니까 뭐 "전세해도 좋겠어." 뭐 이런 거죠. 월세 선호 현상이 좀 줄어드는 거죠. 이렇게 좀 시장을 좀 읽어 보시고요.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매매 가격 등락률이 당분간은 계속 마이너스에 맴돌 것이기 때문에 특히 이 미분양 주택 건수가 이렇게 급격히 치솟으면 다시 한번 냉각될 수 있어요. 금리가 떨어졌지만 아직 살 시점이 아닌가 보다. 또 이런 것들이 또 추가적으로 수요세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당분간은 이 추세를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다. 방금 뭐 총론적으로 말씀드리면서 거의 드려야 될 것들은 다 드렸고요. 여러분이 정말 조마조마하신 분들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이 집값이 오르는 게 좋은 것도 아니고 또 떨어지는 게 좋은 것도 아니에요. 누군가한텐 좋은 거고 누군가한텐 싫은 거예요. 집을 가진 자한테는 떨어지는 게 싫은 거고 집을 못 가진 자는 오르는 게 싫은 거일 뿐이죠. 그래서 제가 어떤 특정 편에 서서 드리는 말씀이라기보다는 그냥 주택 매매 가격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흐름을 좀 관찰하시면서 보셔라 이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깜짝 놀랐었던 것이 21년 끝자락에 20년과 21년 두 해를 보면서 그 두 해 동안의 경험에 비추어서 덜컥
도저히 집 안 가지면 안 되겠네 하는 마음으로 연끌해서 대출받아서 집 샀단 말이에요. 근데 그 경험, 최근 동안의 경험에 기초해서 내리는 이 의사결정이 얼마나 큰 실수를 가져오는지를 여러분 직간접적으로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런 다양한 경제적인 의사결정은 최근 동안의 경험에 비추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 전망에 비추어서 해야 되는 것이다. '향후 경제가 어떻게 흘러갈까?'라는 것을 자꾸 질문하고 답변하면서 의사결정할 일이지 최근 내가 살아보니까 20 년, 21년 집값 계속 폭등했고 금리 계속 쌌어. 그러면 집 안 갖고 있으면 손해야. 영끌해서라도 집 갖는 게 좋아. 21년 끝자락에 그런 결정을 내린 것은 결과적으로 실수였다라는 것을 확인해 본다면 여러분들이 정말 경제를 전망하고 그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흐름을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의사결정하셔야 되겠다 이 말씀 드리고요. 제가 아침에 방송하면서 좀 놀란 게 21년 끝자락에 그 낮은 금리일 때 금리가 올라갈 일만 남았는데 변동금리 대출자가 88% 였어요. 어. 만약에 여러분들이 '금리가 앞으로 올라갈 것이다.'라는 그 전망만 많은 대부분의 이코노미스트가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만 한 게 아닙니다. 모든 이코노미스트들이 "금리 올라가는 경로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만약에 그 지점에 집을 샀을지라도 대출을 받았을지라도 변동금리로 대출받지는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고정금리로 받았다면 큰 이자 상환 부담이 가중되진 않겠죠. 근데 재밌게도 22년 끝자락까지 되면서 고정금리 대출자가 45% 까지 증가합니다. 근데 22전 끝자락에는 그때부터는 금리가 또 떨어질 일만 남은 건데 어. 상대적으로. 그죠? 시중금리가 떨어지잖아요. 네. 상대적으로 떨어질 일이 더 많은데 왜 그때부터 고정금리를 또 받냐 이거예요. 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적어도 지금까지 경험에 비추어서 금리를 결정하거나 뭐 부동산을 사거나 뭐 대출을 받더라도 어떤 컨셉으로 대출을 받을지를 고민할 때도 경험에 비추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최근 경험이 아니라 앞으로 어떨지에 대한 그 전망에 기초해서 해야 되겠다라는 그 어떤 우리에게 교훈을 남기는 일이 아닐까. 그래서 경제를 공부하고 경제를 전망하는 것은 뭐 내가 잘 돼 보고 뭐 부자가 되고 일확천금 벌어 보고 그런 목적도 있을 수 있지만 적어도 말이죠. 당하지 말자입니다. 당하지 말자. 다시 한번 당하면서 살지 말자. 그런 면에서 보수적으로 경제를 보고 접근해 나가는 게 어떨까. 그래서 이렇게 통계를 모니터링하면서 나름 과학적인 접근으로 여러분이 투자 판단하는 것이 덜 잃어도 덜 잃는 것이지 않을까. 그런 의견을 좀 드리면서 말씀드리 마무리하겠습니다.